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언급을 하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의미는 조금 틀려요. 이건 도시 안의 공간을 얘기를 하고 도시 안팎의 공간의 구조의 변화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도시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공간 구조가 변하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공간 구조의 변화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가지를 배우시는데, 이 버제스라는 학자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돼 있고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이렇게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제시를 해요. 세 가지를. 얘네가 그 작년에는 단독적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냥 지문으로 이렇게 발췌해서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배우셨냐면 입지론이라는 것도 배우고 지대론도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랑 같이 이제 섞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섞여서. 그러니까 이제 뭐를 또 알아야 돼요? 내용에 대해서. 여기도 뭐가 설명하는 거예요? 제목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도시가 성장하겠죠. 도시가 성장하는데 얘는 동심원의 모양을 갖고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야. 동심원상으로. 동심원이라는 건 뭐겠어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모든 방향이 크기가 다 똑같다는 거야. 균등하게 도시가 성장한다. 여기 선자가 이게 부채선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있는 얘네 둘은 우리가 단핵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핵이라는 거는 도시의 중심이 하나란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다핵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 하나의 핵이 아닌 복수의 핵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런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목의 기초에서 기본적인 성격이 다 나타나 있어요. 학개론의 번역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꾸 연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가 농업 입지론인데 이게 현대 도시 토지 이용에도 얘가 영향을 줬다고 그랬죠. 그게 조금 아까 했던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하고 여기 나와 있는 동심원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튀넨의 농촌 토지 이용 구조를 도시 토지 이용 구조에 적용시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틀리게 이렇게 주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동심원 이론은요, 1920년대 시카고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이제 버제스가 제시한 도시구조의 모델로 어디를 대상으로 한 거냐면 시카고시를. 그러면 얘는 일단 단점이 뭐냐면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도시가 무진장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시카고시의 도시 구조를 모든 도시가 다 따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론적으로 보면은 단순한 거예요. 그죠? 다만 이게 의의가 있다는 거는 최초로 규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게 되면 버제스는 거주지의 공간 분화 과정을 침입과 계승의 과정으로 보고 생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도시 생탁적이라는 게 침입과 계승과 천의에 대한 과정을 거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밑줄을 치시면 돼요. 시험상에서 그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만 바꿔서도 출제해줘요. 그러면 얘네는 그 동심원 지대가 중심 업무 지대부터요. 점유지대, 저소득층, 중산층, 그 다음에 통근자 지대. 그래서 뒷페이지에 가시면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이론상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중심 업무지고 우리가 CBD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이라고 그래가지고 중심 업무지구를 이제 번역해서 CB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를 둘러싸고 뭐가 있냐면 점유지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지대라는 거는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적인 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주거의 환경으로는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점유지대 안쪽은
내측하고 외측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때 내측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경공업 지구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외측은 뭐가 있냐면 태화 주거 지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920년대 그 당시에 미국에는요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라든가 뭐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으로 많이 들어오던 시기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동남아의 근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연변에 일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일자리 찾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기술이 없는 한은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장에 취업을 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버제스는 경공업 지구만 예를 든 거예요. 단순 노동만 제거해서 이제 공장에 취업해서 좀 무겁고 힘든 일을 할 수 있으면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주거를 정해야겠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공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주거를 정할 수는 없잖아요. 고통병의 부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공장 주거 지역의 주변에다가 집을 짓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기 구로공단이라든가 왜 안산에 가면은 왜 공단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왜 외국계 노동자들이 많이 집결해 있죠. 그러면 거기 가면 소위 얘기한 대로 벌집이나 쪽방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걔네는 방 하나에 이 커튼 치고 4명이 살아요. 4명이 살다가 2명이 오전 근무 나가면 여기 2명이 이제 저녁 근무 마치고서 쉬는 거고 얘들 갔다가 오면 얘들 저녁 근무 나가서 방 하나 갖고 애들이 로테이션 쓴다고요. 그러면 주거 환경이 오죽하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살고 있다가 여기 이주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 혼자 온 사람도 있지만 가족이랑 같이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년 열심히 일하면 돈이 좀 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 위해서라도 방 하나를 더 얻어서라도 조금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이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이쪽으로 거주지가 분화가 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돈이 모이면 그러다 여기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역시 또 돈을 또 열심히 비축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또 주거지가 어떻게 돼요? 분화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생기겠어요? 고소득층의 주거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소득이 좀 더 낮게 되면은 통근자 디대라는 게 생기는 거죠. 1920년 되면 미국에서도 자동차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을 때란 얘기죠.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만 차량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구조상에서 보게 되면 이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잖아요. 나가면서. 그러니까 외곽으로 나가면서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도시 문제가. 그러니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드는 형태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158페이지에 내용이 있죠. 예, 내용을 보면 동그라미 3번 있죠. 예, 도시는 그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돼서 성장하며 자,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및 인구 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범죄, 빈곤 및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실전에서는 반대로 준 거예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도시 문제가 적어진다 그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멀어질수록. 그거를 일단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의 주거가 도심에 훨씬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고소득층의 주거죠. 네, 여기가 도심이란 말이죠. 근데 얘보다는 저소득층 점유지대가 더 어디에?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요. 이 위치를 좀 출제하는 거예요. 한 번씩 낸 거. 작년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점유지대가. 점유지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보다 어떻게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멀리 위치하고 있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6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문제 3번 있죠?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그 3번 지문에 가시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이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거죠. 얘가 그렇잖아요. 여기 가깝게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얘는 근로를 제공해야 되냐, 취업을 하니까 여기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물어보고 1번 지문에 가면 자,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는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돼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소득층과 여기 있는 태아 주거지구에 살고 있는 애들은 훨씬 더 어디에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잖아요. 뭐를 얻어야 되니까 일자리를 얻어야 되니까 일단 이게 두 가지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그 3번 지문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게 작년에 다시 나온 거예요. 작년에는 틀리게 줬다고요. 틀리게.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이론을 써주고 한 번은 긍정형, 한 번은 부정형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게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 용어를 이해를 하면은 맞고 틀리고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이 학자들 이름도 쓴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163페이지 가시죠. 그죠? 163페이지 가면 1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박스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미국의 도시경제학자인 누가 주장했다는 거예요. 뭐 호이트가 주장했으면 무슨 이론이겠어요? 선형이론. 그냥 제목만 나온 거잖아요. 그죠? 맞추라고. 다 읽지 않아도. 에?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유형으로도 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제 정리를 해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이라는 거는 자, 아까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시카고 신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는 주요 도로망에 따라 토지용의 형태와 지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망에 따라 원이 아니라 뭐로 성장한다고 되어 있냐면 별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해 준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결합시킨 이론이 뭐 그게 다핵심 이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이론은 상호 다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 이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보게 되면요. 자, 이거는 1939년에 호이트에서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보다는 얘가 조금 더 어떻게 돼요? 객관적이고, 그죠? 얘가 좀 더 실증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 이론은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도심으로부터의 교통축을 따라서 접근성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도요. 이 도시의 중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도시는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성장한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단 여기 있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한 거고 호이트는 그게 아니라 도심으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 도로는 도심까지의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땅값이 싸요? 비싸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고급 주택 같은 것들이 들어서게 되면 여기에 누가 주거를 정한다는 거예요. 고소득층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금 고소득층이 여기 입주하게 되면 중산층은 어디에 입주한다는 얘기냐면 이 고소득층 주변에 이렇게 선형으로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누가 입주한다는 거예요? 중산층이. 그러면 도로라는 건 한 방향으로만 퍼져지지는 않겠죠. 그러면 도로라는 거는 이렇게도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가 원을 변형한 무슨 모양? 별 모양의 도시 구조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원래 우리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보면 공장지구가 어디 있었어요? 도심에 있었잖아요. 도심에 있는데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면 도시 정비를 해요. 그러면 도시에 모여있던 공장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반대편 쪽에 이렇게 공장지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은 얘네들 주변에 모여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은 어떻게 돼요? 분리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냐면 주거분리가 발생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로 가려고 그러면 중산층의 주거지역을 거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동심원 이론상하고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이렇게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알아두실 거는 도시가 성장을 할 때는 교통의 발달이라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 뭐가 증가한 것도 소득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주는 거겠죠. 이걸 2번을 냈어요. 이거를 작년 시험에도 이게 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지문을 쓴 거예요. 똑같은 지문을.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할 때는 교통의 발달도 영향을 주고 뭐가 증가한 것도 소득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또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저소득층이 어디에 더 가깝게 있었어요? 도심에. 여기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누가? 고소득층. 고소득층이 더 어디에 가깝게 위치한다는 거예요? 도심에. 지금은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돼요? 외곽으로 지금 밀려난 거잖아요. 공장지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차이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159쪽에 내용을 가게 되면 2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라고 돼 있죠. 즉 소득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급 주택은 접근성이 양호한 고통망의 축에 가까이 입지하고 중급 주택은 고급 주택의 인근에 입지하는 게 보통이고 저급 주택은 최고급 수준 주택의 반대편에 입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분리시킨 거예요. 공장주가 외곽으로 나가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험상에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61페이지 가보시는 거예요. 거기 하면은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그쵸? 자, 예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지문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 입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는 것은 고소득층이잖아요. 걔네들은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낮을수록 그랬으니까 걔가 틀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누가 더 가깝게 있고 저소득층이. 여기 선형 이론에서는 누가 더 도심에 가깝게 있다? 고소득층이 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외부 모의고사 볼 거라고요. 그죠? 다른 선생들이 낸 문제를 보면 선생들이 이제 문제로 해서 답으로 유도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선생님들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인용한 것을 약간 보정을 해서 낼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이론에 대한 이해가 돼 있으면 답이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익숙해지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점수는 안 올라오고 시간은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빨리 1차가 돼야 되잖아요. 1차가 돼야 2차까지 가서 동차 합격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같이 다 공부했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요. 그죠? 어? 구정 지나고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여간 저기 그 중개사 공부한 분들은 계절의 영향도 많이 받아요.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여간 뭐 하여간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결론은 공부는 좀 이따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뭐 우리 1월달 다 간 거예요. 이제 그죠? 1월달 다 가면 이제 2월달인 거예요. 2월달에 이제 구정 휙 지나고 나면 3월인 거예요. 그럼 요새 막 한파고 춥다고 그러잖아요. 언제 추웠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지금 히터 없으면은 강의 못 듣는데 조금 있으면 누가 히터 틀면은 막 욕한다고요. 이 더운데 무슨 히터냐 막 이래가지고 조금 있으면 에어컨 없으면은 이제 강의 또 못 듣는 거예요. 이거.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험장에 성큼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시험 많이 치러봤잖아요. 그죠? 시간 금방 가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 걸 조금 있으면 저희가 종강한다고 얘기해요. 이제 다 끝났다고. 시험 가서 잘 보시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남아서 공부도 좀 하고 안 되는 걸 이렇게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스타디 같은 거라도 만들어져 갖고 좀 열심히 하고 좀 이래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컨디션 좋을 때만 남고 그러지 말고. 그죠?
고청과 오늘은 남어?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오늘 남는 거야? 뭐야? 김천이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최천이는 오늘 또 일 있나? 오늘 일이 있어? 참. 그럼 이천이는 오늘 남아서 공부하나? 둘이 반응이 없네? 참. 그리고 작은 이천이는 오늘 또 왜 안 나오는 거야? 제일 날이 어린 친구. 아니, 그래도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도 오면 언니들이 챙겨줘야지. 그래도 혼자 와갖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있다가 절로 가더니 저기서 사라졌어. 그냥 그게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료라도 가지고 복습을 좀 하시고, 그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우리가 확 해서 이거 정리를 딱 끝내야 된다고요. 그죠? 우리가 만점 맞자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몇 점만 맞으시면 돼요. 최대 70점 목표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혹시 민법이 찾아오면 한 2개는 꿔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요. 그 정도는. 그걸 계산에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되고. 그죠? 안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그죠? 안 되는 건 버려도 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계론은 계산 과목이 아니라고요. 계산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난이도 조절용으로 구성으로 들어오는 거지. 계산을 다 틀려도 이론으로도 6점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이 과목의 특성이. 그러니까 좀 남아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면 선생님 걱정을 좀 덜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1년 강의하다 보면요. 어느 지역만 가면은 머리가 아파요.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어느 지역을 가면은 거기는 걱정이 아니라 다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너무 무리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혹시 쓰러질까 봐. 거기는 또 말리러 가야 되는 학원이 있고. 좀 해주세요, 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해리스와 울만의 얘는 무슨 이론이에요? 다핵심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또 연상해 보세요. 도시라는 게 성장을 하다 보면 새로운 시설이나 기능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종전과 다른, 가령 예를 들어서 소매 또는 유통시설이라는 것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주거지역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의 핵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 다핵심 이론을 보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래서 1945년에 해리스하고 이제 울만이라는 학자에서 이제 발전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뒷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개 핵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다핵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시면 거기 160페이지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보면 핵의 성립 요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특정 위치와 시설을 필요로 하는 특정 산업은 그 위치와 시설을 중심으로 핵을 형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산업단지가 주로 이쪽에 있다가 근래는 서해안 시대라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좀 옮겨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지정학성으로 어디랑도 가깝고 중국이랑은 가까운데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발달한 데들이 보면 대부분 항구를 끼고 발전을 한 거예요. 여기 가면 당진항이라든가 평택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를 기준으로 해서 뭐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 있어요. 그럼 얘네는 제품을 생산하고 난 다음에 뭐가 편리한 곳을 선호하겠어요? 이 수륙교통이 좀 편리한 곳 있죠. 예,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핵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한 장소에 입지하려는 유사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유사업종 간의 집중 지향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기 서울에 가면 신촌이 이게 대학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를 가게 되면 여기 Y라는 대학교, E라는 대학교, 그 다음에 S라는 대학교에서 이 대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대학에 입학을 시키려고 그러면 미국 애들도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녀를 갖다가 대학에 입학을 시키게 되면 얘들이 대학교 주변에 주거를 형성을 해요. 그러면 주거가 들어가면 무슨 시설이 따라 들어오겠어요? 상업이나 유통시설이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또 중심이 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서로 다른 업종 간에는 서로 분리해서 입지하려고 하는 분산 지향성이라고 돼 있죠. 그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자, 뭐를 이제 이거 시험에 이렇게도 나왔던 선례가 있어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는 거는 거기 그림을 보시면 5번이 상류층 주거지역이죠. 예, 그리고 6번을 보면 6번이 공업지구죠. 근데 5번하고 6번의 위치를 보면은 정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기능에 아무런 도움을 못 주기 때문에 얘네들은 분리시켜서 이게 핵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하게 되면 서울의 종로구가 전통적인 부촌이에요. 부촌이고 지금에 있는 이 구로공단이라고 있죠. 예, 얘네가 1964년에서부터 1974년도에 이게 집중적으로 이걸 만든 건데 그 당시에 구로공단이 들었을 때는 서울이라고 보면 안 되고 서울에서는 경기도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대중교통수단도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종로구에는 전통적인 뭐 명륜동이라든가 여기 평창동이라든가 이런 가회동이나 이런 애들은 전통적인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서. 그죠? 네, 그래서 서로의 기능에 도움을 주지 않는 애들은 이렇게 떨어져서 입지하는 과정에서도 핵이 분리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때문에도 핵은 또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도시 중심에 입지할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들이 또 나눠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을 가끔씩 어디다 써요? 지문에다가. 그래서 옆에 여러분들이 예제 하나 있잖아요. 그 예제에 보시면 자 5번 지문에 예제에 보면 다핵심 이론에서는 지대를 지불하는 능력의 차이와 유산 활동이 집중하는 성향을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정도는 그냥 기억을 좀 해주셔야 지문으로 해서 답으로 유도하는 적도 있고 맞는 지문으로 나오는 적도 있지만 그 정도는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4번 같이 나오는 거로 답을 줄 리는 없잖아요.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 따르면 도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전문화된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이름까지도 다 쓰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65쪽으로 가면 정책론이 있어요. 정책론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정책론에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는 요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가.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의 목차 나와 있고 요 중에서 요 기능하고요. 요 주택 정책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근래는 요 토지 정책도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조세 정책은 얘네는 양쪽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매년 나오지는 않고 2,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법이 바뀌면은 낸다 안 낸다? 내요. 그죠? 이번에도 법이 개정이 된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자료 줄 때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투자해서법에서 개정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법령상에서 우리가 이 임대주택의 종류가 새롭게 더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추가로 이제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바뀐 애들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때 추가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 되고요. 우리 거기 그 정책론에 보면 제일 먼저 이 부동산 문제 뭐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이거는 그냥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편제가 이 토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정책이 주택 문제라는 게 있으니까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주택 정책이 이런 식으로 편제가 갔는데 요게 20회 이후로는 기조가 바뀌어 가지고
경제학적인 사고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기능의 역할인데 시장에 정부가 들어올 때는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한 거는 정치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관점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특히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는 대표적인 게 외부 효과, 공공재 이런 애들 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앞장에 나온 거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희소한 자원인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할 때 제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면, 즉 하다못해 최유 이용을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문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얘기해요. 부동산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화 성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가 성장할수록 인구가 증가할수록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를 소홀히 해서 무분별한 토지 이용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은 걔네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악화될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동산 문제는 이 비가역성이라고 그래요. 이건 가끔 지문으로도 써요. 비가역성은. 비가역성이라는 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물을 엎지르고 난 다음에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네, 그런 논리가 비가역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토지 이용을 잘못하게 되면 잘못된 이용이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왜 그 뭐 설악산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개발론자들이 케이블카 설치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어떤 관광에 따른 이득을 기대해서 설치하는 건데 그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훼손된 자연공간이 다시 복구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가역성의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잖아요. 그죠? 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 수준에서 세금도 냈고 대출도 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원래 상태로 되돌기는 어렵죠. 지금 뭐 강남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8억을 돌파하고 있다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뭐 거기서도 그 강남 쪽에다가 규제를 많이 하더라도 실상은 제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별도의 유통기구가 없어요. 일반 상품은 도매상, 소매상 거쳐서 거래가 되는데 부동산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강남에서 여기만 때려서 막 하는데 지방에 있는 수요가 올라가서 여기 사는데 뭐 이 사람들은 뭐 세금 이런 거 안 무섭다 이런 얘기죠.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리고 뒤에 가면 지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10년 전 기사를 봐도 똑같고요. 10년 후 기사를 봐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문제는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때문에 해결 수단도 다양해지고 있더라. 그래서 정부가 발표하는 건 다 종합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문제 중에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토지 문제라는 게 있고 주택 문제가 있는데 토지 문제를 보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지가고라고 먼저 나와 있는데 토지 문제에서는 가장 큰 게 일단 이거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토지가 부족하다. 근데 이 토지가 부족하다는 것도요. 이것도 정부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시장에서는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하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땅이니까. 근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국토 공간이 이제 부족한 거죠. 그럼 얘가 부족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땅값 상승이 불합리하게 이제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지가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땅값이 불합리하게 상승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일단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땅값 상승을 통한 이익은 땅을 가진 사람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지지 못한 사람 간의 계층 간의 위화감 같은 게 조성이 되죠. 누구는 1년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연봉 3천을 얻기 힘든데 누구는 매일 사우나로 출근해가지고 땅 하나 사고 팔았더니 몇 억씩 벌었다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요. 땅값 비싸지게 되면 비싼 땅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결국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을 낳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공재를 공급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통 혼잡이 발생하게 되면 도로를 확장을 시켜줘야겠는데 도로를 확장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토지 보상비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광화문에서 종로로 들어가는 이 차선이 너무 이게 작아서 교통 혼잡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때 차선을 한 차선 넓혀줬었어요. 그래서 광화문은 이제 가로정비한 거예요. 이때 사업비가 30억 들어갔는데 30억 중에서 22억이 토지 보상비였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땅값 비싼 곳은요, 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교통 혼잡이 발생하더라도 주변 땅 하나 매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강남도 가면요, 주요 가로인 테헤란로 같은 경우는 그냥 상습 정체구 아니에요. 저녁에 7시 되면 그냥 빨간 불빛밖에 안 보여요. 그거를 뭐 강남구청에서 손댈 수도 없고 서울시에서 손댈 수도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땅 평당 얼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토지 소유가 편중돼 있죠. 우리나라 전체 사유주의 있잖아요. 예, 사유 중에서 60, 70%가 상위 1%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1% 중에 1%가 있어요. 슈퍼리치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60, 70%에 거의 한 80, 90%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죠? 옛날에 왜 지방에 가면 왜 그런 표현 나왔잖아요. 이 동네, 이 근동에서는 그 양반 땅을 밟지 않고서는 지나다닐 수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예, 그게 누구 소유인지는 그 지역 사람들은 알죠. 외지 사람들은 몰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뭐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참고란에 보면 소득 분배의 평등도 측정 지표 및 주거비 부담 능력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얘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소유 편중하고. 그거는 소득 분배에 대한 평등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인당 국민소득을 따지면요, 전 세계적으로 7위 하는 나라가 캐나다, 8위가 한 미국,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가 한 57,856불 정도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있다면 얘네는 57,112불.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는데 캐나다라는 애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57,000불이 되면 계층 간에 이 차이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골고루 계층별로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얘네는 그 분배가 안 돼 있어서 계층 간의 분배 구조가 잘 안 돼 있으면 빈부의 격차가 심한 거예요. 그죠? 그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게 거기 나오는 로렌스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쭉 그어진 요 대각선이 있죠. 이게 완전 평등선이라고 그래요. 완전 평등선이라는 얘기는 전체 소득의 25%를 전체 인구의 25%가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체 소득의 몇 프로를? 50%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50%가. 그러면 전체 소득의 75%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75%가. 그러면 전체 소득의 100%를 전체 인구의 얼마가? 100%가. 그러면 어느 나라가 있을 때 그 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100만 원이고요. 인구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균등하게 1인당 10,000원씩의 소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완전 균등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전체 25%의 소득을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50%가. 전체 소득의 50%를 전체 인구의 몇 프로가? 75%가. 이러면 불공평해지잖아요. 균등하게 배분됐다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린 게 이게 로렌스 커브예요. 그래서 이 커브가 점점점 확장이 될수록 소득 배분이 불공평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로렌스 커브라는 거는 나라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측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만들어낸 걸 지니 개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고하셔도 되겠고,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리을에 가면은 PIR 지수, 그 다음에 RIR 지수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게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PR 지수는 뭐 얘기하냐면요. 연간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크기를 지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기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이게 PIR 지수라고 돼 있잖아요. 연소득 대비 뭐 주택 가격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만약에 들어서 서울시의 평균적인 주택 가격이 5억에서 한 6억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5억을 잡는다고 가정할 때 대졸 시립사람들의 연소득이 만약에 3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근데 주택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은 5억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벌어서 5억짜리 주택 살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겠어요? 이거. 그죠? 남는 게. 그러면은 못해도 한 16에서 한 17년 걸린다는 얘기라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먹고 안 입고 안 썼을 때의 수치예요. 그죠? 여기서 사람 좋아하면 한 20 될 거고, 그죠? 술 좋아하면 뭐 30 될 거고, 그죠? 예, 여자 만나면 뭐 50 뭐 가는 거죠. 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고총각이 24이라고 그랬나? 예, 그 24이라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몇 년을 모아야 돼요. 지금 뭐 취업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비읍에 슈바베 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또 그냥 엥겔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엥겔 지수는 전체 생계비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슈바베 지수라는 것은 전체 생계비에서 이건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엥겔 지수는 이게 후진국의 빈곤 척도의 측정 지표로 쓰는 거예요. 자, 이 엥겔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월급 받아가지고 식비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먹는 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후진국에서는 먹는 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쌀, 라면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요. 그럼 여기 있는 슈바베 지수라는 거는 이거는 선진국의 빈곤 척도의 측정 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높아진다는 얘기는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먹는 거는. 근데 아직은 무슨 문제가 주거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이 문제 해결 안 된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방에 가서 우리도 아주 어려운 가정은 아직도 뭐 줘요. 쌀이나 라면 이런 거 지원해 준다고 현물로도. 예, 그래서 이거는 선진국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높아지면 가계의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택 부담 능력이 떨어진다는 표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월급 받아서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유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부나 시에서 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거비를 보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보조는 못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주택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어요. 쿠폰으로 주는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2008년도서부터 도입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주거비의 보조에 대한 거는 제도는 있어요. 근데 그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크게 중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주택 문제라고 있어요. 주택 문제라는 건요. 크게 나누면 양적인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 질적인 거. 양적인 거는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가들이 제일 먼저 겪는 게 양적인 문제예요. 일단 주택의 절단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일단 1가구 1주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적인 문제는 주택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늘려주는 게 일단 급선무겠어요. 저 공급을 늘려주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양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문제가 등장을 해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자, 소득은 분명히 증가했는데 증가한 것만큼 내가 소비하는 이 주택 서비스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냐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래서 1980년대 우리가 기준하게 되면은 이때 만약에 저기 대졸 신입사람들의 연봉이 한 6, 700 수준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2018년 정도 하면은 연봉이 한 3천 정도는 돼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돈을 저축을 하면은 뭐를 살 수 있었어요. 집도 살 수 있고 거주거지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도 그다지 어렵진 않았던 거죠. 지금은 이거 벌어갖고 아까 확인해 봤지만은 집 사는 건 고사하고 전세 얻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소득은 증가했어도 뭐는 거기에 걸맞는 주택 서비스는 제공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 문제가 대두가 돼요. 질적인 문제라는 게 대두가 돼요. 근데 이게 너무 그렇잖아요. 벌어가지고 어디에만 쓰는 거예요. 주택에만. 그러면 인간의 삶의 질이 떨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저기 있는 그 고총각이 24인데 만약에 25에 뭐 결혼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결혼한 다음서부터 우리 고총각은 자녀들 교육 문제하고 내 집 마련하는 것에만 이거를 쏟다 보면은 끝나면 정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너무 그렇잖아요. 고총각 그래서 결혼 언제 한다고? 몇 살에? 늦게. 그래. 근데 아이고 웬만하면 능력 있으면 뭐 가도 되고 그지? 늦게? 뭐 확고하네. 장남은 아니야? 장남 아니야? 장남? 장남이잖아. 형제 또 있어? 형제 있냐고? 그러면 또 저기 뭐야 외동아들이야? 그냥 늦게 가겠다고? 아버님하고 오늘 저녁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봐. 늦게 가겠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혼자 결정하지 말고. 아버님 그런 거 갖고 상담한다 그러면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그지? 그렇죠. 어쨌든 뭐 나중에 이거 해갖고 돈 많이 벌면 뭐 갈 수 있지 뭐.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가니까 설명해 드린 거지. 나중에 우리가 이 시험에 임박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다 생략시키고 가요. 왜냐하면 시험에 임박하면 나오느냐 안 나오냐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10년 주기로 한번 나오거나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애들을 갖고 얘기하기는 뭐한 거죠. 지금은 기본서 수업하니까 어쨌든 있는 거는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가는데 지나면은 다 생략시켜요. 없는 거는. 그냥 바로 건너뛰어서 나올 수 있는 애들. 그래서 거기 170페이지에 가면 3번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라고 있죠. 이게 거기를 일단 이제 별표하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 파트가 요거예요. 요거. 의미 기능이라고 했을 때 요 파트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왜냐하면 거기 170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이라고 있죠. 제목에. 근데 거기 보면 양가로 1번에 시장 실패 수정에 경제적 기능 수행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옆 페이지 상단에 가면 정책적 기능 수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하느냐.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일단 이제 여기는 정부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시장 개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가 정치적 기능이고요. 하나가 경제적 기능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정치적인 부분은 이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요 사회적 목표라는 거는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효율성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복지성이라든가 자유성이라든가 뭐 다양해요. 자, 그리고 이런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들어오더라 이런 얘기죠. 정치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나라에서는 5년 주기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대선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재임 기간에 공공임대주택을 뭐 한 50만 호를 갖다가 시장에 공급을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왜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주택 소유하고 주택 수요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택 소유라는 거는 하우징 니드라고 그래가지고, 예, 니드라는 건 필요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이 추우면은 난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주택 소유들은 필요는 느끼면서도 그게 욕구로 발전할 수는 없어요. 구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필요에 대한 거를 시장에서는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 보면 이 핸드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면 핸드폰이 왜 무상으로 주는 폰도 있잖아요. 그럼 왜 그 무상으로 주는 폰을 그 사람들이 구입을 안 하겠어요? 공짜인데. 그 사람들은 사용료가 부담되는 거예요. 폰은 공짜로 주더라도 자기가 사용하면 매달 사용료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택의 필요를 느낀다고 그래서 주택을 지어주고 이거 이용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사용료도 싸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충족을 시킨 주택은 시장에서는 공급이 안 되니까 누가? 정부가 들어와서 그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들어와서 뭐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뭘 해준다? 개선해주는 이런 역할 등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적 기능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제적 기능이라는 거는 뭐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기구가 가격기구예요. 그죠? 이 가격에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동적으로 가격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돼요? 조절이 되죠. 그래서 항상 무슨 상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단 말이죠. 균형 상태는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는데 시장의 실패는 시장기구가 그 역할을 수행을 못해요. 그래서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누가 들어온다? 정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장 실패는 여기서 하니까 이제 또. 자, 그래서 옆에 가시면 시장 실패 원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잖아요. 예, 원인에다가 우리가 별표는 하는데, 시장 실패 원인을 보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고요. 뒤쪽으로 하면 174페이지에 공공재라고도 있죠. 그리고 불안전 시장 또는 비대칭 정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걸 한 거예요. 시장 실패 원인을 들어가게 되면요. 불안전 경쟁에 따른 이게 독점 등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체감 산업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공공재라든가 외부 효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5개를 적어드리면 여기가 별표인데 얘네 둘이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그냥 제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건 요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시장 실패 원인 중에서는 얘가 중요해요. 뭐가? 공공재가. 근데 우리는 부동산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성 등에서 뭐가 더 많이 유발돼요? 외부 효과가.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한 8번 정도가 출제됐다 그러면 얘는 2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 정리를 하면은 얘를 더 많이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외부 효과를.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공부할 때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지문 이상 안 나와요. 제목 이상은. 그러니까 얘네 둘만 중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171페이지서부터 173페이지까지가 외부 효과예요. 그죠? 내용이. 근데 174페이지 하단에 가면 공공재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옆에 가면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렇게 나오죠. 얘네들 내용이 간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외부 효과. 그죠? 예,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 내용을 한번 해보자고요.